어머, 그 목걸이 저희 엄마 거랑 똑같이 생겼네요? 어린 간병인의 순수한 한마디에 이채영 회장에 멈춰있던 세상이 산산조각 나는 듯했죠. 이 거대한 저택 안에서 결코 들을 수도 들어서도 안 되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걸 네가 어디서 봤다는 거야? 도대체 저 어린 간병인은 어떻게 이 목걸이를 알고 있는 걸까요?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희망라디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날은 김민지가 명동의 얼음 마녀라 불리는 이채영 회장의 저택에 간병인으로 첫 발을 내디딘 날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사는 집이라기보다는 거대한 슬픔이 박제된 거대한 무덤 같다고 민지는 생각했습니다. 성벽처럼 높은 담장 안의 공기는 바깥 세상보다 몇 도는 더 낮은 듯 차가웠고 집안의 모든 가구들은 주인의 감정처럼 차갑게 침묵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침묵의 중심에는 모든 온기를 밀어내는 맹렬한 냉기의 근원, 이채영 회장이 있었습니다. 민지는 온종일 얼음장 위를 걷는 듯한 긴장감 속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이채영은 민지가 정성껏 차린 죽을 단 2숟갈 뜨고는 밀어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차가운 물을 마시던 이채영이 갑자기 컥 하고 숨막히는 소리를 내며 격하게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란 민지는 반사적으로 그녀에게 달려가 작은 등을 쓸어내렸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고 전문적인 손길이었죠. 할머니, 괜찮으세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민지의 손길에 이채영의 고급스러운 실크 블라우스 옷깃이 살짝 흐트러지며 그 안에 숨겨져 있던 무언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랜 세월의 흔적으로 빛은 바랬지만 한때는 눈부셨을 정교한 세공의 목걸이, 부서진 나비의 한쪽 날개였습니다. 민지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놀라움과 반가움 그리고 깊은 연민이 뒤섞인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목소리가 저택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어머, 할머니 그 목걸이 저희 엄마 거랑 똑같이 생겼네요? 그 한마디에 저택의 모든 시간이 멈췄습니다. 이채영의 거친 기침 소리도, 벽시계의 초침 소리도, 창밖의 바람 소리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채영의 눈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민지를 향했습니다. 그 눈에는 분노가 아닌 거대한 충격과 믿을 수 없다는 불신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앙상한 손을 들어 민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손길에는 이전과 같은 살기 대신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절박한 떨림이 실려 있었습니다. 뭐라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걸 네가 어디서 봤다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지만 그 안에는 분노가 아닌 깊은 고통과 혼란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지는 난생 처음 보는 이채영의 모습에 당황했지만 그 처절한 눈빛에 압도되어 자기도 모르게 진실을 말했습니다. 저희 엄마 유품이에요. 돌아가시면서 제게 남겨주신 엄마 유품. 그 네 글자가 이채영의 심장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그녀는 민지의 팔을 놓치고는 마치 온몸의 공기가 다 빠져나간 사람처럼 숨을 헐떡였습니다. 30년.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는 살아있기를 바라왔던 내 딸. 그런데 이제 그 딸의 죽음이 낯선 아이의 입을 통해 확인되고 있었습니다. 이채영은 거의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민지를 내보냈습니다. 나가 당장 나가보거라. 민지가 겁에 질려 방을 나간 후 그녀는 홀로 남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아니야, 우연일 뿐이야. 세상에 비슷한 목걸이가 어디 한두 개일까. 하지만 머리로는 필사적으로 부정하면서도 심장은 미친 듯이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정말 만약에 그 끔찍하고도 달콤한 가정이
그녀의 굳어있던 심장을 녹이고 또 핥히었습니다. 희망일까? 아니면 또 다른 절망의 시작일까? 그녀는 진실을 확인하는 것이 두려웠지만 이대로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채영은 인터폰을 들어 비서실장을 호출했습니다. 비서실장, 오늘 온 간병인 아이, 김민지, 그 아이에 대해 조용히, 아주 조용히 알아보게. 누구에게도 알려서는 안 돼. 특히 내 동생 귀에 들어가지 않도록. 한편 영문도 모른 채 저택에서 나온 민지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그녀의 헬쑥한 얼굴을 보고 무슨 일이 있었냐며 걱정스레 물었죠. 민지는 오늘 있었던 일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그 할머니 목걸이가 정말 엄마 유품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말을 했더니 갑자기 숨도 못 쉬실 것처럼 괴로워하시더라고요. 탕! 김진수의 손에 들려있던 찻잔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저 민지의 목에 걸린 반쪽 나비 목걸이를 보며 입술만 파르르 떨고 있었죠. 그날 순수한 한마디는 30년간 굳게 닫혀있던 두 개의 판도라 상자를 동시에 열어젖혔습니다. 한쪽에서는 마지막 희망의 끈을 붙잡으려는 늙은 어머니의 처절한 탐색이, 다른 한쪽에서는 평생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진실을 숨기려는 늙은 충신의 절망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아무것도 모르는 민지가 서 있었습니다. 시각 이채영의 서재안, 그녀는 휠체어에 앉은 채 미동도 없이 어둠 속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의 폭풍 같은 감정은 간데없고 이제 그녀의 주변에는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깊고 차가운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비서실장은 그녀가 무어라 말을 꺼내기 전까지 감히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죠. 수십 년을 모셨지만 오늘처럼 폭풍의 눈 한가운데에 있는 것처럼 위태로운 주인은 처음이었습니다. 조사는 어떻게 되었나? 한참 만에 이채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방금 전에 절규가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메마르고 공허했습니다. 네, 회장님. 지시하신 대로 김민지에 대한 1차 신원 조회를 마쳤습니다. 읽어보게. 비서실장은 마른 침을 삼키고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김민지, 24살. 출생기록상 고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관련된 친인척은 전무하며 유일한 법적 보호자는 김진수입니다. 현재 나이는 65으로 지병이 있어 거동이 불편하며 과거 택시 운전과 일용직으로 생계를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진수. 마침내 그 이름이 서재의 공기를 갈랐습니다. 이채영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기억의 댐이 무너지듯 30년 전의 풍경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비에 젖은 채 병원 복도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울부짖던 젊은 운전기사의 모습. 아가씨와 아이만은 제발 제 목숨을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라며 절규하던 그의 목소리. 그가 지키려 했던 것이 혹시 내 딸 서연이 아니라 서연이가 낳은 아이네 손녀는 아니었을까? 그 생각이 뇌리를 스치는 순간 이채영은 온몸을 관통하는 찌릿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30년간 그녀를 지탱해 온 분노와 원망의 벽에 거대한 균열이 생기는 소리였습니다. 그 아이 사는 곳이 어디라고 했나? 네, 여기 주소가. 됐다. 내가 직접 가봐야겠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제 분노가 아닌 진실을 확인해야만 하는 자의 처절한 비장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한편 민지가 돌아온 작은 빌라의 거실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깨진 찻잔의 파편은 민지가 이미 치웠지만
그 파편이 남긴 상처는 아버지와 딸의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김진수는 고장난 라디오처럼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민지야, 아비 말 들어라. 그 집은 위험한 곳이야. 내가 있을 곳이 못 돼. 당장 그만두거라. 응? 하지만 민지는 더 이상 순순히 고개를 끄덕이던 어린 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위험하다니요? 왜요? 아버지는 그분들을 어떻게 아세요? 제 목걸이랑 똑같은 걸 가지고 계셨던 그 할머니, 그리고 우리 엄마. 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건 내가 알 것 없다. 왜요? 왜 저는 알면 안 되는데요? 제 엄마잖아요. 아버지가 평생 저한테 숨겨온 게 대체 뭐예요? 민지의 절규에 김진수는 끝내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거실 한쪽의 낡은 장롱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깊숙한 곳에서 먼지 쌓인 나무 상자 하나를 꺼내왔죠. 민지는 숨을 죽였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상자였습니다. 김진수는 상자를 열어 그 안에 고이 간직되어 있던 낡은 사진 한 장을 민지에게 건넸습니다. 내 엄마 사진이다. 민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갓난아기인 자신을 품에 안고 희미하게 웃고 있는 젊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민지는 처음 보는 어머니의 얼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과 꼭 닮은 눈매, 선한 미소.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목에는 자신과 똑같은 반쪽 나비 목걸이가 선명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내 엄마 서연이는 참 좋은 사람이었다. 나같이 보잘것없는 놈을 진심으로 아껴주던 유일한 사람이었지. 그리고 이 목걸이는 내 엄마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물건이었어. 김진수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떨려왔습니다. 그래서 약속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너를 그리고 이 목걸이를 지켜주겠다고. 내 엄마의 마지막 부탁이었으니까. 마지막 부탁이요? 그럼 엄마는 정말 아파서 돌아가신 게 아니었어요? 김진수는 대답 대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대답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민지의 마음속에서 의심의 씨앗은 이제 거대한 나무가 되어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 그리고 이채영 회장. 그 모든 비밀의 중심에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민지는 더 이상 아버지를 다그치는 대신 조용히 자기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이제 자신이 직접 알아내야만 한다고. 그녀는 어머니의 유품 상자 속 낡은 편지들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떨리는 손으로 읽어내려가던 그때 편지 한 장의 귀퉁이에 아주 작게 적힌 글씨를 발견했습니다. 이채영 회장님. 민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편지에 오늘 만난 그 할머니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빛바래고 가장자리가 달아빠진 낡은 종이 위에 어머니의 것으로 보이는 단정한 글씨체. 그 마지막 문단 귀퉁이에 마치 유언처럼 힘주어 눌러 쓴 이름, 이채영 회장님. 그 세 글자는 순식간에 민지의 세상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질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홀린 듯 편지를 다시 읽어내려갔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에게 보내려다 차마 보내지 못한 편지처럼 보였습니다. 만약 이 글을 읽게 되신다면 부디 제 아이만은 미워하지 말아주십시오. 이 아이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안고 가겠습니다. 애절하고도. 비통한 문장들은 어머니가 평생을 무거운 비밀과 죄책감 속에서 살아왔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진 속에서 희미하게 웃고 있던 어머니, 그 미소 뒤에 이토록 거대한 슬픔이 숨겨져 있을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거짓말이, 그 필사적인 회피가 이제야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의 이 고통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근원에 바로 이채영 회장이 있었습니다. 민지는 조용히 편지를 접어 다시 나무 상자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한번 피어오른 의심의 불씨는 이미 그녀의 마음을 온통 집어삼킨 뒤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슬픔에 잠긴 딸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질문의 답을 찾아야만 하는, 진실을 향한 추적자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 시각 이채영 회장을 태운 검은색 벤틀리가 어둠이 짙게 깔린 서울의 도로 위를 미끄러지듯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목에 걸린 반쪽 나비 목걸이를 차가운 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30년 전 딸 서연의 23번째 생일에 맞춰주었던 세상에 단 한 쌍뿐인 목걸이. 엄마, 이건 그냥 목걸이가 아니야. 엄마랑 나 둘이 합쳐야 비로소 완전해지는 우리 둘만의 약속이지? 라며 해맑게 웃던 딸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그 약속의 증표는 이제 죽은 딸의 흔적을 찾아가는 길잡이가 되어 그녀의 가슴을 차갑게 짓눌렀습니다. 유품이라 그래. 그 아이는 분명 유품이라고 했다. 내 딸은 이미 이 세상에 없는데. 나는 엄이라는 사람이 딸 아이가 어디에 잠들어 있는지도 모른 채 30년을 살아왔구나. 그때 차 안의 정적을 깨고 이채영의 휴대전화가 낮게 울렸습니다. 발신인은 그녀의 남동생 이태성이었습니다. 누님, 이 밤중에 어쩐 일이십니까? 몸도 편찮으신 분이.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내 행선지를 감시라도 하는 모양이구나. 당치도 않으십니다. 그저 누님의 건강이 염려되어 드리는 말씀이지요. 듣자 하니 오늘 새로 온 간병인 아이 때문에 소란이 있었다던데 괜찮으십니까? 이채영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내 집안일에 신경 쓸 시간에 내 놈이 맡은 회사 일이나 제대로 챙겨라. 끊는다. 이채영은 동생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차는 화려한 도심을 벗어나 낡고 허름한 빌라들이 밀집한 골목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최고급 세단은 그 풍경과 너무나도 이질적이었죠. 마침내 차가 멈춰선 곳은 금방이라도 페인트가 벗겨질 듯한 낡은 5층짜리 빌라 앞이었습니다. 김진수가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김진수는 깨진 찻잔을 모두 치운 뒤에도 한참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민지는 방문을 닫고 들어갔지만 부녀 사이에 흐르는 어색하고 무거운 공기는 사라지지 않았죠. 그는 결국 진실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죽어가는 서연과 맺은 마지막 약속이 그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우리 민지, 평범하고 행복하게 살게 해줘요. 다시는 그 차가운 집으로 돌아가지 않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결국 그들을 다시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똑똑. 그때 낡은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진수는 민지가 나온 줄 알고 무거운 몸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문을 연 그의 앞에는 낯선 양복 차림의 사내 이채영의 비서실장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깨 너머 어둠 속에서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는 한 사람. 김진수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숨이 멎고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죠. 3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단 한순간도 잊어본 적 없는 얼굴. 주름지고 병색이 완연했지만
그 얼음 같은 눈빛만은 그대로인 이채영 회장이었습니다. 맙소사. 회장님? 김진수의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려 나왔습니다. 이채영은 비서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남루한 살림살이들을 지나 곧장 김진수의 얼굴에 꽂혔습니다. 30년 만이군 김진수 기사. 그녀는 떨리는 입술 사이로 30년간 묻어두었던 질문을 터뜨렸습니다. 그 질문은 더 이상 희망의 물음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음을 받아들인 자의 비통한 확인이었습니다. 내 딸 어디에 잠들어 있소? 내 딸 서연이 마지막 가는 길이라도 이 어미가 지켜줘야 하지 않겠나? 죽음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인 채 무덤의 위치를 묻는 전 주인님의 처절한 물음. 그 비통한 모성애 앞에서 김진수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버지를 더 이상 다그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바람이라도 쐴 겸 집을 나섰던 민지가 골목 어귀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에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자신의 낡은 빌라 앞에 오늘 낮에 보았던 그 검은색 벤틀리가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낯익은 비서가 현관문. 안쪽으로는 오늘 자신을 내쫓았던 이채영 회장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민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서운 속도로 하나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골목 어귀에 숨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저 위태로운 아버지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민지는 결심한 듯 입술을 깨물고 자신의 집 현관문을 향해 망설임 없이 걸어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민지의 목소리에 얼음장처럼 굳어있던 집안의 공기가 갈라졌습니다. 김진수는 딸의 등장에 사색이 되어 돌아보았고 등을 보이고 서 있던 이채영 역시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30년의 세월을 사이에 둔 할머니와 손녀, 그리고 그 모든 비밀의 중심에 서 있는 한 남자. 세 사람의 시선이 비좁은 거실 한가운데서 위태롭게 부딪혔습니다. 이채영은 민지를 보았습니다. 겁에 질려 있으면서도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 똑바로 자신을 마주보는 그 당찬 눈빛. 30년 전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사랑을 택했던 딸 서연의 눈빛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정말 닮았구나. 이채영의 입에서 저도 모르게 신음 같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내 딸 서연이 어디에 잠들어 있소? 라고 묻던 이전의 비통함과는 다른 살아있는 핏줄을 마주한 자의 원초적인 경이로움과 슬픔이 뒤섞인 목소리였습니다. 김진수는 이 모든 상황을 끝내기 위해 필사적으로 소리쳤습니다. 민지야, 여긴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어서 방으로 들어가. 하지만 민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채영과 아버지를 번갈아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싫어요. 아버지, 저한테 설명해 주셔야 해요. 이분은 누구시고 왜 아버지는 이분 앞에서 죄인처럼 서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 왜 저희 집에 오신 거예요? 그때 상황이 격해지는 것을 지켜보던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이채영에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오늘은 이만 돌아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 계시면 건강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채영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모든 것을 확인하기엔 그녀의 늙고 병든 심장이 감당하기에 너무나 벅차다는 것을. 그녀는 마지막으로 민지의 얼굴을, 그 안에 살아 숨쉬는 딸의 흔적을 가슴 깊이 새기려는 듯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비서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육중한 현관문이 닫히고 잠시 후 벤틀리의 엔진음이 멀어지자
집안에는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한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그 침묵을 먼저 깬 것은 민지였습니다. 아버지, 저를 더 이상 어린애 취급하지 마세요. 방금 접은 눈빛 보셨잖아요. 저건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어요. 슬픔이었어요. 아버지를 원망하면서도 무너질 것처럼 슬퍼하고 계셨다고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엄마랑. 김진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딸의 눈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죠. 그는 그저 무너질 듯 소파에 주저앉아 마른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쌀 뿐이었습니다. 한편 이채영 회장의 저택과는 또 다른 화려함을 자랑하는 평창동의 한 고급 빌라 서재. 이채영의 남동생 이태성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와인 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 그가 저택에 심어둔 정보원으로부터 흥미로운 보고가 들어온 참이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오늘 저녁 예정에 없이 외출하셨습니다. 네, 강북의 한 낡은 빌라였습니다. 주소는 제가 문자로 보내드렸습니다. 이태성은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하며 다른 한 손으로는 노트북을 두드려 방금 받은 주소를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등기부등본을 떼어 거주자의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그의 입가에 걸려있던 미소가 더욱 짙고 음흉하게 변했습니다. 김진수라 하, 이놈이 아직도 서울 하늘 아래 숨쉬고 있었군. 30년 전에 그 계집애를 데리고 쥐 죽은 듯 살겠다더니. 그런데 누님은 여길 어떻게 찾아낸 거지? 설마 그 아이 아직도 데리고 있는 건가? 죽은 내 조카년의 유일한 핏줄. 이것은 기회이자 위기였습니다. 누이가 그 아이를 손녀로 인정하는 순간 자신의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즉시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나다. 지금부터 김진수라는 놈, 그리고 그 집에 같이 사는 계집아이 하나를 밀착 감시해. 그리고 기회를 봐서 그 계집애한테 접근해. 겁을 좀 줘야겠어. 우리 누님이 헛된 희망을 품지 못하도록. 다시 김진수의 집. 그는 딸의 날카로운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채영의 등장은 그의 30년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더 두려운 것은 이태성이었습니다. 그 잔인하고 교활한 남자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민지에게 무슨 짓을 할지 불 보듯 뻔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침묵은 민지를 지키는 방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그의 침묵은 오히려 민지를 이채영 회장과 이태성이라는 두 마리의 거대한 맹수 사이에 놓인 먹잇감으로 만들 뿐이었습니다. 30년 전 죽어가는 서영과 맺었던 약속. 우리 민지 평범하고 행복하게 살게 해줘요.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김진수는 비장한 얼굴로 그러나 한없이 슬픈 눈으로 민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지난 30년간의 모든 고통과 회한, 그리고 딸을 향한 숭고한 부성애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지야, 앉아라. 내게 해줘야 할 이야기가 있다. 아주 긴 이야기가 될 게다. 내 어머니 그리고 내 할머니에 대한 모든 이야기. 아버지의 그 한마디에 민지는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듯 거실 바닥에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공기 중에 흩어져 있던 모든 의문의 조각들이 이제 아버지의 입을 통해 하나의 거대한 진실로 맞춰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김진수는 딸의 맞은편에 마주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지난 30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죠. 그는 떨리는 손으로 먼지 쌓인 나무 상자를 열어 그 안에 고이 간직되어 있던 낡은 사진 한 장을 민지에게 건넸습니다. 내 엄마 사진이다. 이름은 서연, 이서연.
민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갓난아기인 자신을 품에 안고 세상 가장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는 젊은 여인. 자신과 꼭 닮은 눈매와 선한 미소. 그리고 그 어머니의 목에는 자신과 똑같은 반쪽 나비 목걸이가 선명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내 엄마 서연이는 참 좋은 사람이었다. 나같이 보잘것없는 놈을 진심으로 아껴주던 유일한 사람이었지. 김진수의 목소리는 아득한 과거를 향한 긴 여행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민지가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세상의 이야기였습니다. 대한민국을 호령하는 거대 그룹의 외동딸로 태어났지만 황금으로 만든 새장 속에 갇혀 살아야 했던 어머니 이서연. 그리고 그런 그녀의 유일한 숨통이자 세상이었던 젊은 운전기사. 바로 아버지 김진수 자신. 그 목걸이는 원래 내 외할머니가 내 엄마의 23번째 생일에 선물로 주신 것이었단다. 세상에 단 한 쌍뿐인 목걸이라고, 하나는 할머니가, 다른 하나는 내 엄마가 나눠 가지면서 모녀간의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는 장표였지. 내 엄마는 그걸 세상에서 가장 소중히 여겼어. 김진수의 눈가에 희미한 물기가 어렸습니다. 그는 30년이 지나도 여전히 어제 일처럼 선명한 기억들을 하나씩 꺼내놓았습니다. 신분의 벽을 넘어 서로를 뜨겁게 사랑했던 날들, 세상의 반대를 피해 도망쳐 작은 단칸방에서 둘만의 행복을 키워나갔던 소박한 시간들. 그리고 마침내 하늘의 선물처럼 민지가 뱃속에 찾아왔을 때 두 사람이 부둥켜 안고 얼마나 기쁨의 눈물을 흘렸는지. 내 엄마는 너를 정말 사랑했다. 세상 전부를 준다 해도 너와는 바꾸지 않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했었지. 민지는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처음으로 듣는 부모님의 사랑 이야기. 사진으로만 보던 어머니가 비로소 살아있는 온기를 가지고 그녀의 가슴 속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던 이야기는 거기까지였습니다. 김진수의 목소리가 점차 무겁게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내 외할아버지는 우리의 행복을 용납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내 외삼촌, 이태성은 처음부터 우리를 벌레 보듯 경멸했었지. 그의 이야기는 이제 비극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갑자기 하혈을 시작한 서연. 빗속을 뚫고 필사적으로 그녀를 병원으로 옮겼던 그날 밤의 기억. 그리고 마침내 민지가 태어났을 때 기쁨도 잠시 병실에 들이닥친 것은 차가운 얼굴의 남자들이었습니다. 산모는 과다출혈로 위독했고 그 틈을 타 내 외삼촌 사람이 찾아왔다. 갓 태어난 너를 집안에 수치라며 없애려 했었지. 민지는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습니다. 김진수의 목소리는 이제 울분에 가까웠습니다. 그 모든 것을 지시한 건 바로 내 외삼촌, 이태성이었다. 그 사람은 처음부터 너의 존재를 원치 않았어. 그들은 내게 말했지. 아이를 살리고 싶으면 너를 데리고 죽은 사람처럼 살아가라고. 다시는 그들 눈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만약 약속을 어기면 세상 끝까지 쫓아가 너와 나를 없애버리겠다고. 김진수는 치를 떨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세상에 없는 존재가 되어야만 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흔적을 조금이라도 남기면 내가 위험해질 테니까. 그래서 내 할머니는 내 엄마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조차 모른 채 30년의 세월을 보낸 게다. 내가 너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의 세상에서 너를 데리고 완벽하게 사라지는 것뿐이었어. 내가 무릎을 꿇고 빌었다. 제발 이 아이만은 살려달라고. 내 목숨을 가져가도 좋으니 이 아이만은 살려달라고. 내 엄마 서연이는 너를 낳고 끝내 의식을 되찾지 못했다. 그리고 며칠 뒤
내 품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어.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내게 약속해달라고 하더구나. 무슨 일이 있어도 너를 지켜달라고. 다시는 그 차가운 집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고 평범하고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고. 김진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30년간 홀로 짊어져야 했던 비밀의 무게가, 아들의 억장이 무너지는 고통이 그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민지는 오열했습니다. 아버지가 왜 평생을 죄인처럼 살아왔는지, 왜 그토록 자신을 애지중지하면서도 늘 슬픈 눈을 하고 있었는지 이제야 모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참을 울던 김진수가 마침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눈물로 젖은 얼굴로 민지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를 찾아왔던 그분, 이채영 회장이 바로 내 외할머니시다. 내 엄마를 평생 그리워한 또 다른 불쌍한 사람이지. 외할머니. 그 단어가 민지의 심장에 거대한 종을 울렸습니다. 자신을 그토록 차갑게 대했던 노부인의 얼굴 위로 딸의 생사도 모른 채 30년을 고통받았을 한 어머니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김진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비가 평생을 너를 속였다. 미안하다, 민지야. 정말 미마이너스 하나다. 모든 것을 고백한 아버지는 이제 초라하고 늙은 한 남자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그런 아버지를 원망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흐느끼는 아버지의 등을 가만히 감싸 안았습니다. 원망도 미움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아버지를 향한 깊은 사랑과 연민만이 가슴을 가득 채울 뿐이었습니다. 부녀는 그렇게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실 속에서 하나가 되어 오랫동안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동이 틀 무렵 퉁퉁 부은 눈으로 서로를 마주본 김진수와 민지는 더 이상 이전과 같은 부녀가 아니었습니다. 30년의 비밀이라는 거대한 벽이 허물어진 자리에는 그 어떤 시련도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단단한 유대감만이 남아 있었죠. 민지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고백을 통해 비로소 알게 된 어머니의 삶, 그리고 자신을 지키기 위한 아버지의 숭고한 희생이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그 무거움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나아가야 할 길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저 할머니께 가봐야겠어요. 아침 식탁에서 민지가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진수는 딸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혼란에 빠진 어린아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슬픔을 넘어 무언가를 결심한 자의 깊고 강인한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안 된다, 민지야. 그분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무서운 분이다. 그리고 내 외삼촌, 이태성이 모든 것을 알게 되면 너를 가만두지 않을 게야. 그래서 가야 해요, 아버지. 더 이상 숨거나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할머니도 아셔야 해요. 당신의 딸이 우리 엄마가 얼마나 따뜻하고 좋은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마지막까지 얼마나 할머니를 그리워했는지 제가 전해드려야 해요. 이건 엄마가 제게 남긴 마지막 숙제 같아요. 김진수는 더 이상 딸을 말릴 수 없었습니다. 민지는 이미 한 명의 어엿한 어른으로서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마주하기로 결심한 뒤였습니다. 민지는 어머니의 유품 상자에서 빛바랜 편지 한 통을 소중히 꺼내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30년 전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딸을 지키기 위해 세상의 모든 것을 등졌던 어머니처럼 민지 역시 자신의 뿌리를 향해 거대한 운명의 중심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저택의 철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민지가 인터폰을 누르자 경비원의 경계심 가득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어제와는 달리 민지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김민지입니다. 이채영 회장님께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 어머니 이서연 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서연이라는 이름이 가진 무게는 실로 대단했습니다. 잠시 후 육중한 철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지난밤과는 전혀 다른 얼굴을 한 비서실장이 그녀를 맞았습니다. 그는 민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지만 결국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거대한 저택의 복도를 걷는 민지의 발걸음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곳은 자신을 내쫓았던 차가운 공간이 아니라 어머니가 태어나고 자란, 그리고 어머니가 평생을 그리워했던 곳이었으니까요. 이채영은 햇살이 드는 응접실 소파에 깊숙이 몸을 기댄 채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뜬 눈으로 지샌 듯 그녀의 얼굴은 어제보다 한층 더 헬쑥하고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그녀는 민지가 들어서는 것을 보았지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 아이가 무슨 말을 할 것인지, 자신에게 희망을 줄 것인지, 아니면 절망을 안겨줄 것인지 온몸의 감각을 곤두세운 채 기다릴 뿐이었죠. 민지는 이채영이 앞에 멈춰서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제는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품속에서 소중히 간직해온 낡은 편지를 꺼내 이채영에게 건넸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남기신 거예요. 이채영의 손이 가늘게 떨려왔습니다. 30년 만에 마주하는 딸의 흔적. 그녀는 마치 성물을 받아들듯 조심스럽게 편지를 받아 품에 안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희망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30년을 기다려온 질문, 그러나 차마 입 밖으로 내뱉지 못했던 그 질문이 그녀의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그 아이가 내 딸 서연이가 정말... 그녀는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일장에서 들었던 유품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기적을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민지는 그 희망이 얼마나 잔인한 것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녀는 그 희망에 찬 눈을 차마 마주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 엄마는 절 낳고 돌아가셨어요. 민지는 오열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태어난 지 며칠 만에 아버지 품에서 마지막까지 할머니를 많이 그리워하셨대요. 딸이 죽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죽음의 이유가 바로 자신의 핏줄인 손녀의 탄생과 맞바꾼 것이라는 잔인한 진실. 그 한마디가 이채영의 세상에 사형 선고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의 눈을 가득 채웠던 희망의 불꽃이 순식간에 사그라들고 그 자리에는 텅 빈 잿더미만이 남았습니다. 30년. 딸이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그 신락 같은 희망 하나로 버텨온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희망이 바로 눈앞에서 산산조각이 나버린 것입니다. 이채영은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휠체어에 기댄 채 멈춰버린 심장처럼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녀의 몸이 서서히, 아주 서서히 앞으로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민지는 자신도 모르게 달려가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차갑기만 했던 노인의 몸은 이제 너무나도 작고 연약하게 느껴졌습니다. 민지는 무너져 내리는 할머니의 몸을 부둥켜 안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이채영의 메마른 눈에서 30년간 단 한 번도 흘리지 못했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처음 만나는 손녀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목 놓아 울었습니다. 딸을 잃은 슬픔,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 그리고 너무 늦어버렸다는 절망감. 그 모든 감정이 응축된 통곡이었습니다.
민지 역시 할머니의 등을 감싸 안고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그들이 함께 잃어버린 단 한 사람, 이서연을 가슴에 품고 비로소 할머니와 손녀로서 서로의 아픔을 보듬으며 한참을 오열했습니다. 한참을 부둥켜 안고 오열하던 두 사람의 울음소리가 서서히 잦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놓지는 않았죠. 30년이라는 공백을 메우기라도 하듯 할머니와 손녀는 서로의 온기를 필사적으로 갈구했습니다. 먼저 몸을 일으킨 것은 민지였습니다. 그녀는 눈물로 얼룩진 할머니의 얼굴을 자신의 소매로 조심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그 다정한 손길에 이채영은 마치 꿈을 꾸는 듯한 표정으로 민지의 얼굴을 가만히 어루만졌습니다. 딸과 꼭 닮은 눈매, 선한 입꼬리, 그리고 그 안에 딸에게서는 볼 수 없었던 강인함이 함께 서려 있었습니다. 춥지는 않았느냐? 밥은 잘 먹고 다녔고? 30년 만에 처음으로 내뱉는 할머니의 질문은 너무나도 평범해서 오히려 더 가슴이 아려오는 것들이었습니다. 민지는 차오르는 눈물을 애써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 아버지께서 절 정말 잘 키워주셨어요. 아버지. 그 한마디에 이채영의 시선이 허공으로 향했습니다. 김진수, 딸을 훔쳐 달아난 배신자라 여기며 30년을 증오했던 남자. 하지만 이제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배신자가 아니라 자신의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을 지켜낸 숭고한 충신이었음을. 이채영은 민지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내 아버지를 이리로 오게 하거라. 그에게도 내가 할 말이 있다. 민지의 연락을 받고 한달음에 달려온 김진수는 저택의 응접실에 들어서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자신의 딸 민지가 세상에서 가장 무서워했던 이채영 회장의 휠체어 옆에 나란히 앉아 그녀의 손을 잡고 있는 모습. 그것은 그가 30년간 꿈에서도 그려보지 못했던 비현실적인 풍경이었습니다. 그는 차마 안으로 들어서지 못하고 문 앞에서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모든 것을 포기한 자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차가운 질책이 아니었습니다. 고개를 들게, 김 기사. 김진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을 때 그를 바라보는 이채영의 눈빛에는 더 이상 원망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슬픔과 인간적인 고마움이 뒤섞인 눈빛이었죠. 평생을 내 딸 서연이와 그리고 내 손녀를 지켜주었구려. 이 늙은이가 어리석어 자네의 충심을 오해했네. 고맙소. 정말 고맙소, 내 충신. 그 한마디에 김진수의 단단하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30년. 죽은 연인을 향한 약속 하나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인생을 통째로 지우고 숨어 살아야 했던 고독한 세월. 그 모든 것을 마침내 용서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민지는 조용히 다가가 흐느끼는 아버지의 등을 감싸 안았고 이채영은 눈물을 흘리는 두 사람의 모습을 젖은 눈으로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피로 맺어진 할머니와 손녀, 그리고 약속으로 이어진 충직한 수호자. 그렇게 어색하고도 완벽한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감정의 폭풍이 지나간 후 이채영의 얼굴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평온함과 함께 명동의 어른 마녀 시절의 날카로운 결단력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녀는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변호사, 당장 이리로 오라고 하게. 유언장을 수정해야겠어. 1시간 뒤 도착한 변호사 앞에서 이채영은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자신의 마지막 뜻을 밝혔습니다. 내 동생 이태성에게는
지금 그놈이 가지고 있는 명의신탁 주식 외에 단 한 푼도 상속하지 않겠네. 내가 가진 모든 부동산과 현금성 자산, 그리고 그룹의 의결권이 포함된 모든 주식은 내 유일한 혈육, 내 손녀 김민지에게 상속한다. 변호사의 눈이 커졌지만 이채영은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김진수 씨에게는 그가 평생을 바쳐 내 딸과 손녀를 지켜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강남에 있는 4명이의 아파트 한 채와 평생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는 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게. 이 모든 것은 내가 죽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그 어떤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음을 명시해 주게. 유 원장의 수정이 끝나고 변호사가 찍은 도장이 마르기도 전에 이채영은 민지와 김진수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에 지난 30년간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던 따뜻하고 온화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그것은 죽음을 앞둔 자의 마지막 정리가 아니었습니다. 남은 모든 시간과 힘을 다해 자신의 소중한 사람들을 지켜내겠다는 늙은 사자의 마지막이자 가장 강력한 선전포고였습니다. 유 원장이 수정된 그날 이후 성벽처럼 차갑기만 하던 이채영 회장의 저택에는 사람이 사는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채영은 더 이상 명동의 어른 마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30년의 잃어버린 시간을 단 하루라도 더 메우고 싶어하는 애틋한 할머니가 되었을 뿐이었죠. 그녀는 자신의 곁을 지키는 민지의 손을 잡고 서연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걸음마를 떼던 날,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던 날의 벅찬 감동을 이야기하며 웃다가도 자신의 욕심 때문에 딸의 꿈을 꺾었던 날들을 후회하며 눈물을 짓기도 했습니다. 김진수는 저택의 별채에 머물며 최고의 의료진에게 보살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채영은 더 이상 그를 김 기사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말없이 민지와 함께 산책하는 그의 휠체어를 뒤에서 가만히 밀어주며 존경과 감사를 표할 뿐이었죠. 민지는 할머니와 아버지 두 사람 사이를 잇는 따뜻한 다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할머니에게는 사업과 경영을 배우면서도 틈틈이 아버지와 함께 정원을 가꾸며 소박한 행복을 나누었습니다. 세 사람은 마치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가족이 다시 만난 것처럼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남은 시간을 소중히 채워나갔습니다. 물론 그 평화를 시기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유 원장 수정 소식을 듣게 된 이태성은 격노했습니다. 그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령의 누이가 정신이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내린 결정이라며 유언의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저택으로 찾아와 민지에게 폭언을 퍼붓고 김진수를 협박하기도 했죠. 하지만 이채영은 이미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정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의료 기록과 함께 이태성이 지난 30년간 자신을 속이고 회사의 자금을 횡령해 온 증거들을 조용히 준비해 두고 있었습니다. 또한 내가 죽거든 이 영상을 공개하라며 자신의 입으로 모든 진실과 이태성의 죄를 고백하는 영상 유언까지 남겨두었죠. 늙은 사자의 마지막 반격은 치명적이었습니다. 모든 증거 앞에서 이태성은 무너졌고 그는 상속 자격을 박탈당한 것은 물론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탐욕스러운 왕국은 그렇게 허무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태성의 위협이 완전히 사라진 후 이채영은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딸 서연의 곁으로 평화롭게 떠났습니다. 그녀는 민지의 손을 잡고 내 딸 곁에 같이 묻어다오. 이제 정말 다시는 헤어지지 않게라는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1년 뒤 평생의 짐을 내려놓은 김진수 역시
사랑했던 여인과 자신이 목숨 바쳐 지켜낸 딸의 곁에서 편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또다시 몇 년이 흘렀습니다. 민지는 이제 더 이상 슬픔에 잠긴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할머니의 유지를 이어받아 사회복지재단 나비의 꿈을 설립하고 자신처럼 부모를 잃고 아픔을 가진 아이들을 돕는 성숙하고 강인한 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햇살이 유난히 따스하게 내리쬐는 어느 가을날 오후 민지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한 추모공원을 찾았습니다. 그곳에는 세 개의 이름이 나란히 새겨진 작은 비석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이서현, 존경하는 할머니 이채영, 그리고 세상 전부였던 아버지 김진수. 이제야 비로소 한 곳에 모인 그녀의 가족들이었습니다. 민지는 비석을 가만히 닦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엄마, 할머니, 아버지, 저 잘 지내고 있어요. 이제는 저도 제가 받은 사랑을 다른 아이들에게 나눠주며 살고 있어요. 하늘에서 지켜봐 주실 거죠? 그녀의 목에는 햇살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는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유품이었던 반쪽 날개와 할머니가 남겨주신 반쪽 날개가 마침내 하나로 합쳐진 완전한 나비 목걸이였습니다. 비극으로 시작되었던 뒤엉킨 운명. 그러나 세대를 이은 숭고한 사랑과 희생은 마침내 부서진 날개를 하나로 이어 붙여 상처 입은 이들을 보듬는 희망의 날갯짓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자신의 가슴 위에서 따뜻하게 빛나는 완전한 나비를 가만히 어루만지며 세상 가장 평화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희망 라디오가 준비한 사연 이야기는 끝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